네, 이번 비구이 위안 사태 정확한 규모나 영향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꾸준히 우려가 제기된 중국발 위험 신호여서 일단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이나 장기 저성장 국면에 맞는 건 아닌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약한 고리들이 끊어지는 뉴스가 나오네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번 비구이 위안 사태, 이전에 그 헝다, 네. 완다 사태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세요? 네, 그 시절 이후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부실해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연쇄 부실이 야기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데 네. 지금 제시하고 있는 비구이 위안은 5년 연속 이 부동산 개발 업체 매출액 1위 기업입니다. 예. 이런 거대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위태위태하다라는 이 신호는 마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네.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만큼 네. 매우 신중한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뭐 저성장, 디플레이션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로 나오는 게 이 디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중국 경제가 뭐 물가가 빠진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늘상 하던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국처럼 이 신흥국, 거대한 속도로 성장하는 이런 국가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처한다? 더군다나 2023년 내내 고물가가 문제인 상황인데 예. 중국 경제는 나홀로 디플레이션 상황에 놓인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수요가 둔화되겠죠. 과일 가게 아저씨가 예를 들어서 아무도 안 팔려요. 과일이 재고가 쌓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가격 낮춰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가격을 인하하는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처럼 소비자 물가가 최근 0%에서 마이너스 0.3%로 내려왔는데 네. 그 밑에 보시는 생산자 물가는요. 지속적으로 약 1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기가 어렵겠다라는 신호를 또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에 뭐 14% 성장할 때 그때 물가가 10%두 자릿수였는데 그거 비하면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것 같네요. 또 실물 경제의 대표적인 위험 신호가 네. 이 청년들의 절규, 이 청년 실업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7, 8월 합쳐서 대학 졸업생 1,100만 명이 나온다는데 네. 거의 경기도 인구급 아닙니까? 네, 이 정말.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어디서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말이죠.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는 경로 속에 있다 보니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이미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20%를 넘어서 20.8%, 최근에 21.3%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3시간 정도 후면 중국의 이 7월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네. 그러면 그 값은 역시 20% 밑으로 내려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신호인데 그런 또 다른 악신호가 등장하면 중국 경제 정말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로 등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중국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으로 전개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지금 소비, 투자, 고용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 네. 그래도 중국 정부는 이게 통제된 사회라 어떻게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네. 이번엔 어려울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다소 민간 기업의 부채 관점인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부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를 진단해야 되는데 정부 부채는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부채도 있고요. 그다음 하나가 지방정부의 부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정부의 부채가 문제인데요. 특히 자료를 제시해드리면 지방정부 부채 중에서 지방정부가 이 융자 플랫폼을 만들어요. 네. LGFB라고 합니다. 이 지방정부 융자기구를 통해서 은행에게 대출을 받는데 지방정부가 은행에게 암묵적으로 보증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융자 플랫폼 LGFB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댐을 건설하는 그런 방식인데 역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부채마저 이 숨겨진 부채가
크게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대내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이런 숙제를 해결하려면 재정도 탄탄해야 되는데 네. 정부 부채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반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우리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어디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경기가 뚜렷한 경기 부양책을 마땅하게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이럴 때일수록 디리스킹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꿰야 되겠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출 경로를 통해서 그 위험이 전이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워낙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금융 경로입니다. 금융 부실이 우리나라로 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모니터링하고 그런 위험이 우리나라로 전이되지 않도록 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그런 위험 신호들을 관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에서 이제 시장과 공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온 중국의 이런 리스키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네.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 현지에서 뭐 발을 빼야 되는 건지 그냥 네. 추가 증설을 해도 되는 건지 뭐 차이나 네. 플러스 알파 이런 전략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이 경제가 연결고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중국발 위험이 한국 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미수금이라든가 받아야 될 어떤 채권들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할 일이 있다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열하고 네. 대응해야 되겠고 중국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신흥국들을 개척해 나가는 네. 중국이 아닌 다른 공급 기지를 마련하는 인도, 베트남 이런 데 그렇죠. 말씀하시나요? 그런 구조적인 전환도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위험도 전이시키지 않도록 하고 네.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플랜도 동시에 마련하는 그런 시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국의 위기가 우리의 위기로까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들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산업 정책도 조금 더 정비해질 필요가 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